단순히 외국 영화를 보는 것만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나라.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정부의 감시 아래에서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된 채로 깨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매일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치스러운 개인 제트기, 고급차, 아름다운 여인들이 딸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지도자는 그의 국민들이 생존을 위해 비밀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동안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쇄된 왕국 안에 갇힌 2,500만 명의 사람들의 삶은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북한의 수도 평양에 들어서면 마치 이상한 시간 캡슐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교통은 기계처럼 질서정연하게 흐르며 각 건물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된 이미지는 치밀하게 꾸며진 것입니다. 평양 밖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전기가 불규칙하게 공급되는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며 음식도 부족합니다. 수도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정권에 충성한 대가로 주어지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실, 하나는 선전용, 하나는 생존을 위한 것은 북한에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을 정의합니다. 북한의 아침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혁명 음악 방송으로 시작됩니다. 건물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김씨 일가를 찬양하는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주민들은 집에 걸린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 앞에서 절을 해야 합니다. 이 초상화는 모든 가정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검열은 예고 없이 이루어집니다. 초상화에 액자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도자들에 대한 경배는 단지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실행됩니다. 하루가 시작되면 노동자와 학생들은 자기 비판 세션이라는 의무적인 모임을 위해 모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이 실수실제로 존재하는 것 혹은 상상의 건을 고백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다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북한 경제는 국가가 통제합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직업을 가족 배경과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배정합니다. 농민들은 집단 농장에서 일하고 공장 근로자들은 전기가 부족해 종종 가동되지 않는 공장에서 근무하며 전문직 종사자들 의사, 교사, 엔지니어는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은 사실상 상징적입니다. 평균 근로자는 한 달에 몇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고 배급은 매우 부족하여 하루에 고작 몇백 그램의 옥수수나 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북한 사람들은 장마당이라는 비밀 시장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시장은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많은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자작 농산물에서 밀수된 중국 상품까지 모든 것을 거래합니다. 정부가 직업을 선택해주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평범한 시민들이 음식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동안 김씨 일가는 상상할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깁니다. 현 지도자인 김정은은 여러 개의 화려한 궁전, 개인 섬, 고급차와 요트의 전용 함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서양 물품에 대한 사랑은 유명합니다. 희귀한 콘약, 스위스 치즈, 이탈리아 스포츠카 등은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입됩니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그의 아버지 김정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일은 쾌락단이라 불리는 젊은 여성 그룹을 두고 자신과 그의 측근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북한의 1990년대 기근 동안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을 때 김정일은 해산물과 이국적인 와인 등을 수백만 달러를 들여 수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정도의 사치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극단적인 부유함은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위험합니다. 정부는 엘리트들의 사치를 유지하고 군사 프로그램, 특히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데 막대한 자원을 돌립니다. 수십억 달러가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면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무너지고 병원에는 최소한의 의약품도 부족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영양 부족은 심각해서 평균적인 북한 사람은 남한 사람보다 훨씬 작은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기아와 결핍의 신체적 증거입니다. 북한에서 군대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전에
구독을 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군복무가 피할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남성이 10년을 복무하며 여성은 최소 7년을 복무합니다. 군인들은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검문소에서 경비를 서고 퍼레이드에서 행진하고 국경을 순찰합니다. 북한 사회는 전면적으로 군사화되어 있으며 선전은 국가를 위한 희생을 미화합니다. 심지어 민간인 생활에서도 군대의 영향력은 지배적입니다. 어린이들은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고 학교 수업은 종종 군사적 주제에 대해 다룹니다. 북한의 지도층에게 군사화는 단지 국방이 아니라 통제의 수단입니다. 북한에서는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화는 감시되고 집은 언제든지 점검을 받으며 이웃들은 서로를 감시하도록 장려됩니다. 한마디 실수는 체포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좌제 정책은 침묵을 보장합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국경은 전기 철조망과 지뢰로 엄격히 경비되고 있으며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히면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거나 평생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위험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 명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는 북한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북한은 정치범을 수용소에 보내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은 재판 없이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그곳의 조건은 끔찍해서 생존율이 낮습니다. 강제 노동, 기아, 고문은 일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수용소는 가장 가혹한 처벌입니다. 북한의 일반 시민들은 이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곳에 갇히는 두려움은 충성을 강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사랑이 아니라 공포를 통해 충성을 이끌어냅니다. 이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여전히 공공의 인식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집회,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는 퍼레이드, 그리고 정교하게 계획된 축제들은 국가의 통합과 번영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외국 방문객들은 웃고 있는 아이들과 깨끗한 거리를 보지만 숨겨진 기근, 조용한 공포, 사람들끼리 생존을 위해 거래하는 비밀 시장은 결코 보지 못합니다. 북한 사람들에게 이 이중적인 삶, 공적인 충성, 사적인 절망은 단지 현실일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삶입니다. 북한을 방문하면 아마도 한 도시, 평양만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혁명의 수도로 알려진 평양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강력히 감시되며 가장 충성스러운 시민들에게만 허락된 곳입니다. 여기서 살기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며 정치적 배경이 흠잡을 데 없는 가정만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북한 대부분이 굶주림과 정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동안 평양은 넓은 대로와 높은 아파트, 그리고 정교하게 관리되는 기념비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겉모습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고층 건물에는 물이 흐르지 않거나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수십 층을 걸어 올라야 합니다. 이는 고된 일상이자 아이러니하게도 의도하지 않은 운동이기도 합니다. 평양의 거리를 걷다 보면 곧바로 침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살고 있지만 교통은 이상할 정도로 적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자동차 소유율을 자랑합니다. 보이는 대부분의 차량은 정부 관리나 군대의 차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 혼잡한 대중교통에 의존합니다. 이 차 없는 현실은 평양의 가장 독특한 아이콘 중 하나인 여성 교통경찰을 만들어냈습니다. 깔끔한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의 하이힐을 신은 이 여성들은 주요 교차로에서 몇 안 되는 차량들을 정교한 동작으로 조정합니다. 그들의 존재는 상징적이며 외국인의 눈에 질서와 규율을 보여주는 치밀하게 꾸며진 이미지입니다. 평양 아래에는 또 다른 경이로움이자 신비가 있습니다. 평양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철 시스템 중 하나로 100m 이상 지하에 있습니다. 핵 대피소로도 사용될 수 있도록 지어진 이 지하철의 대리석역에는 정권을 찬양하는 거대한 벽화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외국 방문객들은 두 개의 역만을 보여주며 이 역들은 모두 깔끔하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 너머의 세계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는 북한 자체를 상징하는 은유와도 같습니다.
모든 표면 뒤에는 더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평양의 스카이라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류경호텔입니다. 거대한 유리 피라미드 형태의 이 건물은 마치 구름을 찌를 듯한 모습입니다. 멀리서 보면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밤이 되면 그 LED 외벽은 생동감 넘치는 애니메이션으로 빛납니다. 흔들리는 깃발, 번쩍이는 슬로건, 디지털 불꽃놀이. 평양에 허락된 외국 방문객들은 자랑스럽게 이 건물을 가리키며 이것이 북한의 진보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부는 침묵만이 감돕니다. 1987년에 건설이 시작된 이 호텔은 아직 개장되지 않았습니다. 3,000개의 객실에서 아무도 잠을 자지 않았고 그 넓은 홀에서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빛나는 외관은 비어있는 속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야기는 북한 자체의 이야기입니다. 야망이 냉혹한 현실과 충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건물은 한때 북한이 남한이나 서방 국가들보다 더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때에 구상되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북한 경제를 지탱하던 보조금이 갑자기 사라졌고 건설은 중단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수도 위에 열린 상처처럼 우뚝 솟은 녹슨 골격뿐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이 미완성 호텔은 실패의 상징으로 남아있었고 외국인들은 이를 운명의 호텔이라 불렀습니다. 2008년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져 건물은 유리로 덮여 내부의 미완성 상태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정권은 굴욕을 선전으로 바꾸며 그것을 밝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견디고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 건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어 있는 건물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채 침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류경호텔이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건물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유일한 거대한 기념비는 아닙니다. 평양은 거대 조각상, 거대한 아치, 거대한 벽화들로 가득 찬 도시입니다. 모두 김씨 왕조를 찬양하는 기념물들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만수대 대기념비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각각 20m가 넘는 높이로 서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그 앞에서 절을 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들은 그 발치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 행군하여 꽃을 바치며 의례적으로 충성을 표시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가끔 있는 의식이 아니라 반복적인 일상입니다. 충성은 지속적으로 수행되며 그로써 인격 숭배는 정권의 핵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근처에는 파리의 개선문보다 더 큰 개선문이 서 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북한의 기념비들은 지도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외부 세계에 대한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계단수, 구조물의 각도, 대리석에 새겨진 비문들, 모두 김씨 가문이 영원하고 완벽하며 지배할 운명에 있다는 서사를 위해 존재합니다. 평범한 북한 시민들에게 이 기념비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가리며 공공광장과 교과서에서 이 기념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글을 배우기 전에 이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부부는 그 아래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숭배의 건축물 속에서 정권은 경배를 일상화시키며 경배가 숨쉬듯 자연스러운 것이 되도록 만듭니다. 북한에서 일상생활을 이해하려면 배고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끔의 불편함이 아니라 영원히 따라다니는 동반자입니다. 수십 년간 식량 부족은 북한에서 삶의 특징이었습니다. 농촌 마을에서는 한 끼 식사가 대개 옥수수죽에 불과합니다. 쌀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기본 식사이지만 북한에서는 정치적 특권이나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는 사치품입니다. 1990년대 기근, 이른바 고난의 행군 동안 배고픔은 아포칼립스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농작물이 실패하고 원조는 끊기고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야생 풀을 뜯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가죽을 끓여 먹으면서 배고픔을 버텼다고 전합니다. 기근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식량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정부의 배급은 영양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배급이 몇 주 동안 끊기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용히 끼니를 거릅니다. 평균적인 북한 어린이는 남한 어린이보다 상당히 키가 작고 체중이 가볍습니다. 이는 수십 년간의 결핍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절망 속에서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배급이 실패하자 시민들은 불법 시장인 장마당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숨겨진 모임이었지만 이 시장들은 이제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여분의 채소를 거래하고 여성들은 집에서 만든 국수를 팔며 밀수업자들은 밀수 전자기기와 외국 영화를 판매합니다. 장마당은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주변화되었던 여성들이 주요 생계 부양자가 되어 가게를 운영하고 상인들과 협상합니다. 많은 가족들이 처음으로 국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피해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의 반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장은 불법이었지만 단속은 빈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장마당을 조용히 용인했으며 이는 대량 기아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불안한 공조는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전체주의적 통제의 그림자 속에서 번성하는 암시장의 경제입니다. 장마당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물품 중 하나는 금지된 미디어입니다. 밀수된 한국 드라마, DVD,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심지어 USB 드라이브에 담긴 팝송들입니다.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발전하고 행복한 나라라고 믿고 자라난 아이들이 갑자기 반짝이는 아파트에서 사는 한국 배우들, 호화로운 식사를 하는 사람들, 디자이너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발견은 삶을 바꾸는 경험이 됩니다. 그것은 선전의 벽에 금이 가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위험합니다. 외국 미디어를 소유하면 감옥에 가거나 고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위험을 무릅쓰고 소유합니다. 몰래 가족들은 밀수된 화면 앞에 모여 앉아 문을 꽉 닫고 문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뛰며 잠시 다른 삶을 엿봅니다. 그들은 결코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멈출 수 없는 그리움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북한은 그들의 핵 프로그램에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은 평양 광장에서 행진하고 선전 영화에서는 국위 선양의 상징으로 찬양받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로켓을 그리는 법을 배웁니다. 노래는 원자력 산의 강함을 찬양합니다. 정권에게 핵무기는 생존을 의미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생존이자 상징적 생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외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끝없는 희생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됩니다. 시민들에게는 그들의 배고픔, 고통, 고립이 고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조국을 지키기 위한 신성한 임무의 대가로 치러야 하는 값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의 핵 야망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제재는 오히려 일반 시민들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료는 부족하고 의약품을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공장들은 용량의 일부만 가동됩니다. 특권을 가진 엘리트들은 밀수망을 통해 수입된 사치품을 계속해서 즐깁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끝없이 이어지는 줄을 서거나 암시장에서 식사를 구하거나 자연이 제공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 황야로 나섭니다. 이 역설적인 상황, 즉 핵무기를 가진 정권 아래서 굶주리는 국민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덕적 위기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는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는데 자국의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못할까요? 탈출을 결심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리는 길을 걷게 됩니다. 남한과의 국경. 악명 높은 비무장지대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새화된 곳입니다. 지뢰밭은 수마일에 걸쳐 펼쳐져 있고 감시탑에는 총기들이 가득합니다. 이곳을 넘는 것은 자살과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더 긴, 마찬가지로 위험한 경로를 택합니다. 북쪽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슬쩍 들어가 안전을 찾아 여러 나라를 통과하는 은밀한 여정을 떠납니다. 모든 걸음은 위험을 동반합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를 relentlessly 추적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송환하고 그곳에서는 감옥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유를 찾은 몇몇 사람들은 깊은 문화적 충격을 겪었다고 전합니다. 서울의 기차에서 내리며 넌 불빛과 스마트폰, 그곳의 생활 속도에 감탄하면서도 집에서의 생활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세상임을 느낍니다. 안도와 죄책감이 뒤섞입니다.
종종 탈출한 한 사람의 가족은 처벌을 받습니다. 일부는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은 가족을 탈출시키기 위해 몇 년을 모은 뒤 실패할 때마다 죽음이 기다린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 명이 여전히 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들의 용기는 경이롭습니다. 그것은 가장 억압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려는 인간 정신의 증거입니다. 수십 년 동안 분석가들은 북한의 붕괴를 예고해왔습니다. 그러나 정권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적응하고 조여가며 살아남고 있습니다. 북한의 통제는 철저하며 그것은 두려움과 고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 미디어는 들어오고 암시장은 번성하며 불만의 소문이 퍼지지만 감시체제는 끊임없이 강화됩니다. 이웃들은 서로를 고발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충성의 맹세를 외웁니다. 지도자의 초상화가 모든 벽을 지켜봅니다. 이런 체제가 내부에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일부는 외부 정보를 조용히 접한 새로운 세대가 언젠가 개혁을 요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갑작스러운 붕괴가 인도적 재앙, 난민 위기, 심지어 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면 그 대조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간단한 존엄성을 갈망하는 사람들과 권력과 생존에 집착하는 지도부, 북한에서의 매일은 극단적인 대조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선전과 빈곤, 충성과 두려움, 고립과 회복력. 남는 질문은 단지 북한의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는 얼마나 더 오래 이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2,500만 명의 생명이 그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국경 너머에서 갇혀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이 탐험이 북한의 실제 생활에 대해 눈을 뜨게 했다면 구독과 알림벨을 켜두고 전 세계에 숨겨진 역사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준비를 해보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